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통일 콜로키움 기후 위기 시대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강의 드릴 임철희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기존 연사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좀 더 집중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함께하는 이 한반도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많은 이 사건들이 이제는 하나의 시대로서 이제 이것을 기후 위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개는 이제 간단히 슬라이드로 넘기고요. 저는 주로 이런 기후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로 정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특히 남북 기후 협력이나 이 환경 분야 이 남북 협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그림일 것 같나요? 이 그림은 2020년 4월경에 유명한 시사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만평을 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일부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링 안에서 두 친구가 싸우고 있죠. 네. 네. 한 친구는 이제 지구 같아요. 머리 위에 지구가 돼 있죠. 그리고 한 친구는 볼록볼록 뭐가 튀어나와 있는 게 무슨 공 같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보면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링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지구와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는 그 형상을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링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커다란 녀석이 있다는 그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바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바지에 Climate Change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지구 그 다음 경기에는 기후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왼쪽 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The preliminary round라고 되어 있죠. 즉 이것은 아직 사전 경기다, 시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next pandemic은 기후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만평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선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기후 변화일까요? 기후 위기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저런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가 들려오는 이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 기후 변화는 과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즉 장기적인 이 날씨 그리고 기상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기후가 되고 이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기후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을 즉 기후 변화라는 이 과학적 용어로 부릅니다. 이 기후 변화는 왜 나타나는가라고 봤을 때는 즉 여기서 보다시피 온실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구 안에 있는 이 대기층 안에 6가지 물질로 대표되는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이 있죠. 이 가스들이 자꾸 증가해서 이 온실을 일으키는 이 온실 효과를 더 증가시키는 문제로 기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왜 나타났을까요? 네,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비롯한 다양한 이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많이 배출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후 변화의 정의는 UNFCCC라는 우리가 조만간 다룰 텐데 UN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전 지구 기후 변동성에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것이 기후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후 위기는 무엇일까? 그것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앞서서 봤었던 온실 효과로 인한 이 온도의 증가, 이것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죠.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후 시스템에서의 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온도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도로 인해서 강수도, 빙하도, 그리고 지표의 온도도 변하고 바다의 온도도 변하고 바다의 높낮이도 변하고 이런 이 기후 자체를 만들어내는 전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 온실가스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중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농도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강수의 변화, 지표의 온도 변화, 빙하가 녹는 그 속도의 변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연쇄적인 효과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맨 밑에 보이시는 또 가장 빨개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해양이 갖고 있는 열을 의미합니다. 해양이 열을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태풍이죠.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이 태풍 자체가 해양의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 해양의 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한 태풍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가장 최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즉 기후 변화는 자연적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다, 혹은 일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었는데 물론 기후는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었습니다. 즉 자연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 한 10,000년 동안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한 100년 정도의 변화를 보시면 최근에 100년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000년과 100년의 시간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10,000년 동안 변화해야 할 양을 100여 년 동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중세 유럽의 소빙기라고 부르는 시점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의 온도 변화가 지금의 온도 변화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때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고작 이 정도, 0.5도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 100년 동안 증가한 온도가 이미 1도가 넘었죠.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자연적인 그 변동성에 의한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 1900년부터 1980년까지의 이 온도 증가, 온도 변화를 보면 물론 빨간 곳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짙은 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가 훨씬 누적된 최근 40년으로 보면 온도 증가세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온도 증가가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보실 부분은 또 일부는 매우 빨갛고 일부는 빨갛지 않고 심지어 파란빛을 보이는 곳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딘가는 더 크게 증가하고 어딘가는 증가하지 않고 어딘가는 적당히 증가하는 그런 이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 변화 현상은 과거에 일반적이었던 그 단순한 자연적인 변화와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로는 이러한 워밍 현상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10,00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이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듯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증거들은 대기권, 즉 온실 효과를 통해서 온난화되고 있는 대기층뿐만 아니라 해양, 땅, 빈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150년 동안에 관측된 기후값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GMST chan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라고 해서 전 세계 평균 지표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산업혁명 이전에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0으로 놔뒀을 때 그 변화를 봤더니 이때보다 최근은 확연하게 1도 이상의 값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해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해는 매우 더웠다가 어느 해는 덜 더웠다가 어느 해는 심지어 몇 년 전보다 추웠다가 이런 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 매년에 나타나는 기상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누적된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로 인해서 인위적인 그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확실하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기후 위기일까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후 혹은 자연 재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뽑으라면 올 상반기 2월, 3월에 걸쳐서 나타났었던 동해안 산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울진 지역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차 한 대가 덩그러니 있는데 이 차와 주변 산을 빗대어 보면 얼마나 많은 지역이 불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기후적으로도 건조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계속해서 더 건조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후적 원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산불은 사실 사람에 의한 산불이 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연 발화 자체는 천둥번개가 있지 않고서야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불 또한 기후 재난이라고 설명되는 이유는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여러분 누군가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그것은 금세 꺼져버리는 의미 없는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최근같이 매우 건조했던 시기에 우리 모르게 버려졌던 담배꽁초 하나는 저렇게 큰 화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큰 화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 조건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더 건조하느냐, 얼마나 누적해서 건조했느냐가 저런 대형 산불을 만들어내는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눈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최근 스키장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최근에 많이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는 눈사람을 만들 만큼 눈이 왔던 적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과 15년, 한 20년 전만 해도 눈이 꽤 많이 왔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겨울철 강수와 강설, 비와 눈이 모두 크게 줄었던 것을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겨울철에 비가 눈이 적게 와서 산속에 혹은 토양 속에 건조한 층을 더 크게 만들었고 작은 불씨 하나에도 이렇게 거대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기후 변화 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빗대어지지만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자연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자연 현상에 의해 생태계나 우리 인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후 위기라고 하면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사회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영향들이, 이러한 기후 재난들이 우리 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 지역에서 매년 많은 재해들이 나타나고 있죠. 몇 년 전에 이제 호주 산불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이 연일 나왔던 것을 관심 있게 본 학생들은 기억하실 테고요. 또 지난 한 1년 반쯤 전에는 미국 텍사스 쪽에, 사실 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라 눈이 오지 않는데 텍사스 쪽에 폭설이 내리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잠깐 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나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었고요. 그 외에도 폭우와 폭염 등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셀 수 없는 재난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 기후 재난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2018년에는 폭염이겠고요. 2020년에는 장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장마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긴 장마가 처음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있고 나니까 장마 자체가 우리에게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 집중호우, 며칠에 의한 집중호우가 침수나 범람 이런 현상, 산사태 등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장마 기간이 끝나지 않으니까 누적된 강우들이 연쇄적으로 작은 아주 큰 집중호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사례는 유럽의 홍수 사태였습니다. 유럽의 홍수가 왜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한반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유럽 사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의 사례가 시사하는 것은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 걸친 지역에서 큰 홍수가 났었는데 이들에게 내렸던 비는 이틀 동안 약 150mm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긴 하지만 150mm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대단히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나 이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하루에 100mm 심심치 않게 내리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틀에 150mm 간혹가다 내립니다. 내릴 수 있어요. 저희는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독일이나 이 북서 유럽에서는 그런 비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 지역에서는 이
150mm라는 비가 이틀 동안 내린다는 것에 이 대응할 기반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죠. 선진국이고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우수했지만 원래 북서 유럽에서의 기후에 따른 이 준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처럼 집중호에서 내리는 비에는 큰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비에도 선진국들이 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내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은 앞으로 기후 문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기후 시스템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 지역의 이 기후 특성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지 않고 연중 강수가 고른 편입니다. 즉 그래프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곳은 기온이 이렇게 여름에 높고 강수도 여름에 이렇게 집중된다면 유럽은 기온은 이렇게 여름철이 높고 겨울에 다시 추워진다고 해도 강수 자체는 연중 비슷하게 오는 집중호우가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호우 자체에 대한 아직은 대응력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러한 기후 시스템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후 위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까 이 그림 봤었죠? 익숙한 그림 하나 나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극지방은 굉장히 빨갛고 즉 많은 온도가 변했고 적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황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남반구에서는 뭐 해양이 많은 곳에서는 파란색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적은 변화가 있겠구나. 자, 이것을 관측한 데이터로 한번 보게 되면 고위도와 저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위도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고위도 지역에서는 최근 150년 동안 1.5도에 가까운 변화를 보인 반면에 이 적도 근처의 저위도 지역에서는 0.5도 안쪽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도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전체 변환계 1도에서 1.5도 사이인데 이 두 지역 간의 격차가 1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전 세계적인 영향은 분명하면서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전 분야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제 생각에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놓고 보니까 대부분의 학문 혹은 대부분의 산업, 대부분의 이런 정책 분야에 다 연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후를 예측해야 되는 과학적인 분야가 있겠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학적인, 경제학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우리 사회에서 적게 받기 위한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이것을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적응을 위한 이 분야별 우리가 해야 할 대응 기술이나 정책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 우리는 이제 감축이라고 부릅니다.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면서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 협력이 전제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전 분야 그리고 전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전 분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 협약과
이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제 지역마다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 노력의 산물로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UNFCCC, 한국말로는 UN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약은 이제 UN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이 되고 우리나라나 북한도 모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서 주요 의제와 합의해야 할 사항들을 결정을 내리는 그런 매년의 이벤트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만 사실 코로나로서 연기가 됐었죠. 어쨌든 이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기후 체제를 우리는 파리 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기후 체제라고 부르죠. 어쨌든 우리가 뭐 이 안에서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내용들은 핵심 원칙 하나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다는 핵심 원칙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원인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따로 져야 된다라는 설명을 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줄여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모두가 이 노력하고 참여하고 책임을 지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짐으로써 이 많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준 지역 혹은 국가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조금 더 적게 책임을 지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체제로 설명되는 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 뭐 간단히 보면 이 과거에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도국에서는 감축 의무는 없고 감축할 경우 혜택을 주는 수준으로 이어오다가 이제 파리 협정을 기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이 체제가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NDC라고 부르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요. 북한도 제출해서 뭐 수정본까지 제출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전 세계에서 NDC를 낸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란색은 이제 그 수정된 그 어쨌든 이제 둘 다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둘 다 어쨌든 NDC를 낸 국가들이죠. 그래서 일부 협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현상에 있어서 또 기후위기 현상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엔 불평등이라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후변화 협약에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전제도 그 불평등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계층이 있고 지역이 있고 국가가 있는 반면에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피해만 보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후위기 현상을 불평등의 관점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지도는 전 세계 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 몇 군데 있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아요. 물론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총량으로 이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으로는 이제 세계 상위권에 있는 그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보면 어떨까요? 1인당을 봤더니 뭐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조금 허해졌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죠? 중국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1인당 배출량은 더 높다. 그리고 북미 지역, 사실 북미 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미국은 꽤 많지만 배출량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이 화석연료로 이제 불을 축적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나 일부 국가들에서 굉장히 높은 1인당 배출량을 가지지만 이 지역들은 대체로 인구 비율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은 둘 다 높지 않은 지역, 즉 아프리카 이남 지역이라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낮고 1인당 배출도 낮은, 그리고 남아시아도 그렇죠. 이런 지역들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특히 남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죠. 강력한 사이클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사막이 확대되고 있고 더 건조해지고 있죠. 이것은 물론 이 남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가뭄이나 홍수, 폭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삶의 위기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지역이 되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앞선 지도에서 유럽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많이 감축을 해서 현재 배출량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이다 보니 역사적으로 배출하는 양은 꽤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그래프가 그런 내용인데, 노란색은 이 역사적으로 이 산업혁명 이래 현재까지 배출한 양이라고 본다면, 이제 아래 이 어두운색 박스가 2000년대에 배출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럽은 현재는 많이 낮아졌지만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출을 했었고, 미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지역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배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죠. 즉 최근에는 배출이 많았지만 과거에는 배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역사적 책임론으로 본다면 책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역사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은 많은 관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이 경제 수준의 변화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위의 그림은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즉 초록색으로 갈수록 경제가 잘 성장했다라고 본다면, 이 아래서는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쉽게 드러나죠. 북쪽에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이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거나 그냥 중간 수준이었다면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더 큰 피해를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이 기후적인 영향을 그 기후 위기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아래 그림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죠. 선진국에 가까운 지역들은 대체로 피해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이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피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볼 때 경제 성장과 이 기후 위기의 영향 이런 것들은 이 따로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후 정의라고 부릅니다. 즉 기후 문제가 앞서 위기로 인식됨은 단순히 과학적 현상을 넘어서 전 사회적, 전 세계적 영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이 세계 속에서 계층과 국가, 지역 간의 차이가 결국 이 위기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계층은 단순히 부의 차이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계층이나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안전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도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즉 이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국가와 사람들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결국 현재까지 많은 배출을 했던 기성세대와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후 정의 문제가 미래 세대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생각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폭염이 내리치면 이 도시 속에서 에어컨 없이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결국 이분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았지만 가장 피해의 일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올리언즈의 아주 큰 피해를 입혔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이 뉴올리언즈는 이제 전통적으로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엄청난 이 허리케인이 왔을 때 이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본 대부분의 지역은 흑인이 살고 있었고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은 부유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기에도 안전한 지역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나눠지고 있죠. 뭐 비가 허리케인이 이제 뭐 땅값을 보고 알아서 피해 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 차이, 불평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난민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이제 climate refuge라고 부르죠. 사실 이러한 난민은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기후가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 고위도 지역, 극지역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서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이 집중되고 있는 이 대양 연안 지역이 또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막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사헬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서도 사막화 지역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막이 확장되는 지역에서 또 기후 난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즉 기후로 인해서 이들이 살아갈 지역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됐지만 2016년에 브렉시트라는 이 키워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즉 영국의 EU 탈퇴를 말하는 브렉시트가 갑작스럽게 떠올랐는데 이것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뭐 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열심히 관심을 가져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학자들은 연구를 해 보니까 이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데 중동 지역에서 많은 이제 난민들이 이 유럽으로 망명을 신청했었고, 유럽으로 이주하고 싶은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가별로 인원을 나눠서 받아들이자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이 EU 속에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이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난민에게 이제 난민을 보듬어 주는 것이 뭐 이 선진 국가로서 가져야 할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 뭐 사람들은 이제 뭐 치안이나 범죄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난민으로 인해서 이 촉발된 브렉시트 문제가 전 세계적 경제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난민은 어디서 왔을까? 사실 이 난민은 주로 이제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시리아에서 뭐 내전과 등등등 거치면서 난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SNS에서 유명한 사진들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 난민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또 연구를 합니다. 즉, 이 시리아 난민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사실 시리아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논문들, 연구들에서 밝혀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물어봐도 직접 알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난민을 망명을 신청하게 됐는지. 당시의 스토리로는 이 난민이 발생하기, 그리고 이제 난민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 사람들은 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의 각 지역에 있었다가 자기 살던 곳에 살다가 다마스쿠스로 막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주를 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약 7년여 동안 아주 기록적인 가뭄들이 이어졌다고 해요. 이 가뭄은 이 시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주요 이제 밀 수출을 하고 있는 이 시리아나 중동 지역에 밀을 수출하는 러시아 남부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커다란 이제 가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밀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밀 생산도 수입도 어려워져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도시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내란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폭제가 된 것은 기록적인 가뭄이었음이 또 밝혀지게 된 것이죠. 즉 결국 이 당시에 시리아 난민들은 우리가 기후 난민으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국은 현재 유로화를 쓰지 않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기후위기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얘기함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할 때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듭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이 극본을 우리 시나리오라고 부르죠. 어쨌든 앞으로 짜여질 미래에 대한 그 전망을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뭐 최신 시나리오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안 해서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시나리오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 그런 미래 전망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SSP 5 8.5 이 최신 그리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이 전 세계 온도가 5도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까지 한 1.5도 안쪽으로 올랐는데도 이 정도의 현상을 보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5도 이상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열심히 감축하면 현재와 유사한 수준 2도씨 안쪽으로 이 온도 증가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변화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지구 온난화라서 기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같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강수량이고 두 번째가 빙하도 녹죠. 온도가 증가하면 특히 이제 극지방 중심으로 먼저 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빙하가 녹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커지면서 해수면의 온도도 해수면 높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죠. 그래서 뭐 일부 섬들이 미래에 잠길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잠기는 지역보다는 좀 해수면이 높아져서 홍수나 침수에 의해 위험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침수보다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는 앞서 봤던 것처럼 저위도보다는 고위도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높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고탄소 시나리오, 즉 SSP 5 8.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에는 7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네, 하루 아니고 한 지역 아니고 연평균 한반도 전체가 7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반면에 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이 전 세계에서는 1.9도까지 또 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6도 정도로 억제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6도 상승도 상당한데 여기까지만 막는다고 하면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이 크게 많은 위협을 겪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균 기온이 크게 오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폭염이나 열대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곧 여름이 오면 겪어야 하는 이제 폭염, 열대야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도 빈도나 강도가 매우 증가한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작 1도 정도 올랐을 때의 현상이다. 근데 그것이 2배, 3배, 4배 이상 오르게 된다면 이것은 여름철 대부분의 기간이 폭염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량에서는 이게 10%, 3% 별 차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에요. 즉 어느 해는 매우 가물었다가 어느 해는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변동성이 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죠. 즉 작년에도 1300mm 왔고 내년에도 1300mm 온대 라고 했을 때 그 1300m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00mm가 언제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언제 어떻게가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앞으로의 대표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름철에 나타나는 국지성 호우나 태풍이 증가한다. 근데 태풍이 국지성 호우가 증가했는데 강수가 고작 10%밖에 안 늘었다? 이것은 나머지 기간에는 비가 거의 안 왔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건기와 우기가 너무 뚜렷해져서 건기에는 아까와 같은 산불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실제 농사에 필요한 물들이 부족한 현상이 더 클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고요의 바다라는 그 미디어가 있죠. 그 작품에서
물을 중심으로 사회를 미래 전망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소재가 굉장히 있을 법한 소재여서 좀 재밌게 봤었는데 미래에 그렇게 물이 소중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화하는 미래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앞서 온도와 강수, 뭐 해수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결국 단순히 온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큰 변화를 갖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는 주로 먹는 것들, 먹거리들이 달라지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재난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우리가 집 주변에서의 산사태나 아까 같은 산불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물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슬라이드에 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죠. 이런 문제도 기후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또 몇 가지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있었던 이 말라리아 같은 이제 매개 감염병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봤었던 홍수나 태풍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피해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국토 연안,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의 경우에는 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적더라도 저것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태풍이 왔을 때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 예상하죠.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체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2021세기 후반에 연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피해는 연간 금액으로 3천조 원이 이상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현재 총 예산이 1년 총 예산이 500조, 600조를 얘기하는데 3천조라는 것은 거기에 몇 배가 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후 위기 현상을 줄이기 위한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가진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문제죠. 그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라고 최근에 수정된 목표를 제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목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현재까지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너무 무리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쨌든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전환 부분, 에너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NDC를 제출합니다.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 결국 북한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설정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약 10%도 되지 않는 전체 배출량이기 때문에 감축하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에서는 큰 숙제가 있죠.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감축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먹거리였던 이 석탄에 대한 수출을 또 제재받고 있게 되고 석탄을 전 세계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문제 북한에서 제시한 좀 해법 중 하나는 이 국제 협력을 할 경우에 더 많은 감축을 하겠다. 즉 기술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했을 때 더 열심히 감축하겠다. 이런 방법을 내놓기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혹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 기술들인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후 위기에 대응한 우리의 방법은 뭐 적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전체 한 4가지 꼭지를 볼 때 설명했었죠. 감축과 적응 이런 것들이 있다고. 즉 감축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자체를 줄이겠다는 얘기고, 적응은 이미 이렇게 변화하는 기후가 우리가 아무리 감축한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겠다.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제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으로 전 분야에 대한 적응 대책과 적응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물 관리나 생태계, 건강, 산업 등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제는 이 감축과 적응이 함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지나가는데 우리 이제 한반도 차원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북한에서는 이제 나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했고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도 상당한 편입니다. 우리가 아까 북한은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처럼 이 개도국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즉 아까 뉴올리언즈의 사태여서와 같이 잘 사는 지역은 피해가 적고, 동일한 재난에도 피해가 적고 살기 어려운 지역은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죠. 즉 한반도에 동일한 그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이 남한과 북한의 피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응에 대한 수요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는 우리나 북한이나 또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니즈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니즈 속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은 함께할 여지가 많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목표 중 하나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그걸 인정받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북한에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북한에 접목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계 활성화나 북한의 이 기후 재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에 있어서 한반도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좀 급하게 설명드리느라 좀 정신 없었던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조금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지금이 왜 기후위기 시대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셨고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